이 도시를 한국에 팔아라. 지금 미국 전역이 한 평범한 미국인의 이 한마디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시스템의 배신 속에 한 아이가 죽어나간 절망의 도시. 분노한 시민들은 마침내 성조기 대신 죽은 아이의 영정을 들고 자신들의 수도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미국적이라 믿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조국의 등을 돌리고 이방인의 편에 서기까지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평생 성조기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제 이웃의 8살짜리 딸이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이가 죽어가던 그 순간 아이의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는 최첨단 의료기기로 가득 찬 병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 문은 미국 정부의 명령으로 굳게 잠겨 있었죠. 그날 저는 제 조국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존 스미스입니다. 이보다 더 미국적일 수 없는 이름을 가진 몬태나주 외곽의 작은 도시 파인리지에 사는 평범한 미국인입니다. 제 아내 사라는 간호조무사였고 우리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배기 아들 레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목조 주택에 살며 매주 일요일엔 교회에 가고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면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우며 성조기를 내걸었습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든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우리 도시 파인리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목재 산업으로 흥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월마트와 낡은 공장 몇 개가 전부인 잊혀가는 중서부의 수많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추위에 익숙했습니다. 우리는 강인한 몬태나 주민들이었고 눈 따위는 우리 삶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해 겨울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11월이 되자 기상캐스터들은 세기의 눈보라가 오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웃음 쳤습니다. 세기의 눈보라 좋아하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소리 들었지. 시장은 방송에 나와 주민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우리 시는 완벽한 제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시스템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데스가 닥쳤습니다. 그건 눈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첫날, 눈은 3피트가 쌓였습니다. 둘째 날, 5피트가 더 쌓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집 현관문은 거대한 눈의 벽에 막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백색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것은 첫날 밤이었습니다. 거대한 송전탑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뒤이어 수도관이 얼어터졌고 가스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인터넷은 당연히 먹통이었습니다. 우리는 문명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시장이 말한 완벽한 제설 시스템은 거대한 불도저 두어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불도저들은 8피트가 넘는 눈더미 앞에서 장난감처럼 무력했습니다. 주 방위군을 요청했다는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라디오마저 지지직거리는 소음만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졌습니다. 집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벽난로에 뗄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낡은 가구, 책, 심지어 제 결혼 예복까지. 하지만 그 온기는 거대한 냉기 속에서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저와 사라는 레오를 우리 침대 한가운데에 눕히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이불과 옷가지를 꺼내 덮었습니다. 레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레오가 기침을 해요. 사라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사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저는 이미 부서진 의자 다리를 들고 있었지만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온도는 영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룻밤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절망이 제 목을 조여오던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아니, 문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파묻힌 문 대신 2층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미친놈처럼 눈더미를 헤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 밖 하얀 지옥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한복과 고글로 무장한 사람. 그가 고글을 벗자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김신의 정육점의 박 사장이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작지만 단단한 한인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0여 년 전부터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신의 정육점, 서울식당, 코리아나 마트 같은 작은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영어가 서툴렀고 낯선 향신료 냄새를 풍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백인 주민들 중 일부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얕잡아봤습니다. 저 작고 이상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지런했고 정직했으며 무엇보다 함께 움직였습니다. 박 사장은 눈보라 속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존, 괜찮아요? 아이는요? 빨리 나와요. 다 죽게 생겼어요. 박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은 말할 시간 없어요. 사모님하고 얘기 데리고 빨리 나와요. 우리 센터로 가야 해요. 그가 말한 센터는 한인 커뮤니티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지은 한인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시내 외곽에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저런 쓸데없는 짓에 돈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뒤에서 수근거렸었습니다. 저는 레오를 담요로 꽁꽁 싸매고 사라를 부축했습니다. 박 사장과 그가 데려온 젊은 한인 청년 2명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대형 스노모빌과 낡은 트럭을 개조한 듯한 설상차를 가져왔습니다. 밖으로 나간 순간 저는 제가 알던 파인리지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눈의 무덤이었습니다. 가로등은 얼어붙은 십자가처럼 서 있었고 집들은 하얀 관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지옥 속을 그들은 어떻게 뚫고 온 것일까요? 박 사장님, 어떻게? 이거, 박 사장이 설상차의 거대한 바퀴를 툭툭 쳤습니다. 우리 센터 식구들이 밤새워 만들었어요. 낡은 트랙터 엔진에 쇠사슬 감아서. 한국에서는 경운기라는 물건이랑 비슷해요. 눈길에는 이게 최고죠. 그들은 우리만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상차 뒤쪽 짐칸에는 이미 우리처럼 공포에 질린 이웃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젠킨스 부부, 길 건너편의 흑인 가족, 멕시코계 이민자인 페르난데스네 가족까지. 그들은 인종도, 나이도, 출신도 가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구해내고 있었습니다. 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시장은 어디에 숨었는가? 완벽한 제설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은 성조기를 단주 방위군 헬리콥터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트랙터 엔진을 개조한 우스꽝스럽게 생긴 경운기를 탄 김치 냄새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설상차는 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30분이 넘는 사투 끝에 우리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평생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센터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곳은 후끈했습니다. 바깥의 백색 지옥과는 완전히 분리된 생명의 온기로 가득 찬 아성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라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센터 중앙에 있는 거대한 보일러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보일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아궁이처럼 보였고 그 열기는 바닥 전체를 통해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박 사장이 껄껄 웃으며 제 어깨를 쳤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라는 겁니다. 존, 우리 조상님들이 수천 년 전부터 쓰던 난방 방식이에요. 이 센터 지을 때 김 원장님이 고집 부려서 한국에서 기술자까지 불러다 만들었어요. 바닥 전체에 뜨거운 물이 도는 파이프를 깔았죠. 비상 발전기만 돌리면 렌만한 추위에는 끄떡없어요.
김 원장님.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이 그때였습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 그 감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얼음장 같던 발바닥으로 마치 지구의 핵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듯한 깊고 원초적인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건조한 히터 바람처럼 얼굴을 때리는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품처럼 발끝에서부터 온몸을 감싸 안는 생명의 온기였습니다. 저와 사라는, 그리고 담요 속의 레오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그 따뜻함을 만끽했습니다. 얼어붙었던 혈관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한인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솥이 담긴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거라도 좀 먹어요. 몸이 좀 녹을까요? 그녀가 떠준 것은 제 평생 처음 보는 붉고 뜨거운 국물이었습니다. 김칫국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추울 때 이거 한 그릇이면 땀이 쩍 나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큼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예마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매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시원했습니다. 매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위장을 강타했습니다.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 안쪽에서부터 불길이 치솟는 듯했습니다. 저와 사라는 미친 듯이 그 국물을 퍼마셨습니다. 레오에게도 조금 시켜서 떠먹였습니다. 파랗던 레오의 입술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센터를 가득 메운 수백 명의 파인 리지 주민들,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모두가 똑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그 붉은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온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지난 사흘간의 공포를 잊고 잠시나마 안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정부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위대한 미국은 우리를 이 하얀 지옥에 방치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고 낯설어 했던 이방인들의 온돌과 김칫국이었습니다. 그날 그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바닥에서 저는 제 조국이 저에게 한 번도 주지 못했던 뼛속까지 파고드는 따뜻함과 생명의 맛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닷새를 더 머물렀습니다. 화이트데스는 일주일 만에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늑장 부리던 주 방위군이 드디어 도시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구세주인 양 헬리콥터를 상공에 띄우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누구인지. 폭설 사태가 진정되고 도시가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박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코리아나 마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뭐려, 다 같이 살자고 한 일인데요. 레오는 괜찮죠? 네, 덕분에요. 건강해졌어요. 다행이네. 근데 존, 진짜 감사는 내가 아니라 그분한테 하셔. 그분이라면요? 김 원장님. 파인 리지 아닌 병원의 김 원장님 말이요. 박 사장은 먼지 쌓인 선반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온돌이며 비상 발전기며 스노모빌 개조한 것도 다 그 양반 아이디어였어요. 심지어 그 김칫국도. 김 원장님이 이럴 때일수록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병원 비상식량으로 쟁여뒀던 김치 수천 포기를 다 풀라고 했지. 하하. 파인 리지 한인 병원. 그곳은 한인 커뮤니티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도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물론 이름만 종합병원이지 주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비하면 구멍가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그곳이 생명줄이었습니다. 주립병원은 차로 2시간을 가야 했고 의료비는 살인적이었으며 응급실 대기 시간은 기본이 8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인병원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깨끗했고 빨랐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다더라.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모든 걸 버리고 이 시골 마을로 오게 되었다더라.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항상 단정한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좀처럼 웃지 않는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오면서 만난 그 어떤 의사의 눈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화이트 데스 사태가 있고 1년쯤 지났을까요?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의 끔찍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레오가 뒷마당에서 놀다가 낡은 울타리의 녹슨 못에 팔을 긁혔습니다. 그냥 가벼운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집에서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레오가 불덩이처럼 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소아과 클리닉, 물론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상처를 대충 훑어보더니 별거 아니네요. 항생제 처방해줄 테니 며칠 먹여보세요. 라고 무신경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레오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틀 후 레오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열은 40도를 넘나들었고 긁힌 상처 부위는 붓다 못해 검붓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나 무서워. 레오가 이상해요. 사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당장 그 소아과 클리닉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은 진료 시간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세요. 차가운 자동응답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주립병원 응급실. 그 지옥 같은 곳에 가서 8시간을 기다리다가 내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보라는 말인가. 절망의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원장. 저는 레오를 안아들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파인 리지 아닌 병원으로.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조용했지만 환한 불빛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 맙서사, 아이 상태가.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안쪽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하지 않고 서류를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화이트 데스 때 사진으로만 보았던 무뚝뚝하지만 깊은 눈을 가진 남자. 김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쪽을 힐끗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트를 찾거나 우리에게 보험증을 요구하거나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는 따위의 미국식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긴 레오를 단 1초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레오의 검붉은 팔에 멈췄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폐혈증이군. 그는 곁에 있던 간호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수술실 준비해. 바이탈 체크하고 최고 등급 항생제 정맥으로 투여해. 지금 당장. 김 원장은 제 품에서 레오를 거에 빼앗다시피 안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술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도, 사라도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라는 제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폐혈증.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음의 병,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가 만약 그 미국인 소아과 의사의 말을 믿고 하룻밤을 더 보냈더라면 저는 복도 끝 수술 중이라고 적힌 붉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화이트 데스가 우리 도시를 덮쳤을 때 온돌과 김칫국이 우리 가족의 육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낯선 이국의 의사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어쩌면 이 나라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에게 거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수술실의 붉은 등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은 마치 악마의 눈동자처럼 꺼질 줄 모르고 복도 저편에서 우리 부부의 넉나간 시선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늪이 되어 우리를 올감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 차가운 리놀륨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내 사라는 제 옆에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는 흐느낌을 간신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릴 때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더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폐혈증. 김 원장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학 드라마에서나 듣던 단어. 병원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장기를 파괴한다는 죽음의 병. 며칠 전까지만 해도 뒷마당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웃던 제 아들, 레오. 그 작은 몸이 지금 저 문 너머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레오가 발을 디딘 낡은 울타리의 녹슨 못, 그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저 자신의 무지함. 그리고 별거 아니네요. 항생제나 먹여보세요. 따위의 말을 짓거린 그 백인 소아과 의사, 닥터 앤더슨.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귀찮다는 듯 레오의 상처를 1초도 채 들여다보지 않던 그 오만한 눈빛. 요즘 부모들은 너무 유난스럽다고 말하는 듯한 그 비웃음. 만약 우리가 그 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오늘 밤을 집에서 보냈다면 내일 아침 저는 제 아이의 싸늘한 시신을 끌어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존. 사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레오. 죽는 거 아니죠? 응. 말해줘요. 존. 우리 아들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내의 차가운 손을 꽉 잡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력했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시스템은 제 아이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았고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로서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존 아저씨, 사라 씨, 이게 웬일이래요. 고개를 돌리자 코리아나 마트의 박 사장 아내인 미세스 박이 2명의 다른 아닌 아주머니들과 함께 종종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보온병과 작은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애가, 레오가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김 원장님한테 연락받고 아이고, 맙서사. 밥은 먹었어요. 밤새 이러고 있었을 거 아나. 미세스 박은 우리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보온병을 열어 우리에게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아마도 옥수수차 같은 것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마셔요. 속이 따뜻해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멍하니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주머니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얗고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화이트 데스 때도 먹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쌀의 온기. 이 밤중에 어떻게? 사라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세스 박은 우리 옆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치 자기 일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원장님이 우리 한인의 비상 연락망을 돌렸어요. 존 스미스 씨 아들 레오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보호자들이 무너지고 있으니 누가 좀 가서 곁을 지켜줘라 하고. 그래서 제일 가까이 사는 우리들이 달려왔죠.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쩌다 그랬냐 같은 지금 우리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는 질문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 곁에 앉았습니다. 미세스 박은 조용히 사라의 등을 쓸어주었고 다른 아주머니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 김 원장님은 한국에서도 신의 손이었어. 하고 낮은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서툰 영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미국식 위로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라는 영혼 없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왔습니다. 화이트 데스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구하러 그 하얀 지옥을 뚫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죽어가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그들은 어김없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건네준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온기가 얼어붙은 내장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종도 언어도 다른 이방인들의 말없는 위로 속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질 무렵 기익. 드디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굳게 닫혔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사라는 스프링처럼 튕겨 일어나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복 차림의 김 원장이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초록색 수술모 밑으로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말없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닥터 킴. 우리 레오는, 우리 아들은요? 사라가 그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김 원장은 지친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1초가 1년처럼 길었습니다. 사라,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와 사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오, 맙서사. 김 원장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쇼크로 죽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잔뜩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분노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폐혈증이 맞았습니다. 상처로 침투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일명 가스 계절을 유발하는 아주 지독한 박테리아였습니다. 놈들이 근육 조직을 파먹으면서 독소를 뿜어내고 있었어요. 앤더슨 그 자식은, 그 돌팔이는 이걸 단순한 봉화지겸으로 보고 경구 항생제나 처방했더군요. 그는 주먹으로 벽을 쿵 소리 나게 쳤습니다. 이건 항생제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염된 조직을 물리적으로 전부 도려내지 않으면 독소가 온몸에 퍼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몸서리쳤습니다. 가스 궤저. 조직을 도려낸다. 그럼 우리 레오, 팔은요? 김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괴사가 너무 많이 진행됐습니다. 왼쪽 팔뚝의 근육, 상완요골근과 굴곡근의 상당 부분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존, 팔의 기능을 100% 되살리진 못할 겁니다. 앞으로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당신 아들, 살아있습니다. 사라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땀과 피로 얼룩진 한국인 의사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제 아들의 팔을 가져갔지만 그건 그가 아니라 닥터 앤더슨과 그를 방치한 이 미국의 썩어빠진 의료 시스템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그저 죽음의 신과 협상하여 제 아들의 목숨을 되찾아온 전사였습니다. 그때 미세스 박이 조용히 김 원장에게 다가와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쌍화차예요. 기운 내셔야죠. 김 원장은 그제야 피곤한 미소를 살짝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사모님. 안 그래도 당이 떨어져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그 낯선 한약 냄새가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레오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단 당신들도 좀 쉬어야 합니다. 저기 박 사모님들이 끓여온 죽이라도 좀 먹어요. 앞으로 긴 싸움이 될 테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지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작고 무뚝뚝한 동양인 의사가 오늘 밤 이 병원에서 신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을. 레오의 회복은 길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일반 병실에서 3주일을 더 보냈습니다.
김 원장의 말대로 레오의 왼쪽 팔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흉측한 수술 자국이 길게 남았고 손가락을 쥐고 펴는 것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매일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파인 리지 아닌 병원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미국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절차나 살인적인 의료비 청구서, 영혼 없는 간호사들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실의 음식부터 달랐습니다. 주립병원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회색 고기죽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식당의 주방장이 직접 끓여서 배달해주는 따뜻한 미역국과 소고기죽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큰 수술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피를 맑게 한다고 꼭 미역국을 먹어요. 사라가 간호사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대부분 한인 2세들이거나 김 원장의 철학에 동의하여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오를 환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나 막내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레오야, 오늘은 이모가 뽀로로 스티커 가져왔다. 재활 잘 받으면 이거 줄게. 그들은 레오의 이름을 불렀고 레오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 원장의 해지는 전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7시, 저녁 9시, 하루 2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레오를 보러 왔습니다. 미국 의사들처럼 5분 만에 휙 둘러보고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30분이고 1시간이고 레오와 놀아주었습니다. 레오야, 이 아저씨 손가락 봐라. 이게 태권브이 펀치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레오의 팔을 주무르며 그것이 재활치료임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제보다 손가락에 힘이 더 세졌는데? 이러다 헐크 되겠다. 이 녀석. 무뚝뚝한 줄로만 알았던 그의 얼굴이 레오를 볼 때만큼은 할아버지의 미소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와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 레오의 팔을 자꾸 보지 마세요. 레오의 눈을 보세요. 아이는 당신들의 불안감을 먹고 자랍니다. 사라, 당신 간호조무사였던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당신은 엄마예요. 차트 보지 말고 그냥 레오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지금 최고의 약입니다. 그는 의사였고 심리학자였으며 때로는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병원에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레오의 육체뿐만 아니라 화이트 데스와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시스템에 배신당했던 우리 부부의 정신까지도. 그리고 퇴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의료비 청구서. 미국에서 병원 신세를 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파산의 공포. 중환자실 일주일, 일반 병실 3주일, 최고 등급 항생제, 그리고 몬테나 최고의 외과 의사가 집도한 5시간짜리 응급수술. 어림잡아도 20만 달러. 아니, 30만 달러는 좋게 넘을 터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 집을 팔고 파산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비장한 각오로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원무과장 역시 한인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존 스미스 씨, 레오 스미스 환자분의 총 병원비 내역입니다. 저는 차마 그 숫자를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총 청구 금액 12,500달러. 실례합니다만 이게 전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술비는요? 중환자실 비용은요? 우리 보험으로는 택도 없을 텐데. 원무과장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존, 우리 파인리지 아닌 병원은 일반적인 미국 영리 병원 시스템과 조금 다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재단을 하나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미 의료 나눔 재단이라고요. 이 재단은 한국의 몇몇 독지가들과 우리 아닌 커뮤니티, 그리고 화이트 데스 이후 감사를 표한 몇몇 파인리지 주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는 청구서의 한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재단 지원금 28만 7,500달러. 김 원장님의 철학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는 레오의 경우 닥터 앤더슨의 명백한 오진으로 인해 병을 키운 시스템적 재난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지원금이 지급된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28만 7,500달러. 시스템적 재난. 김 원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썩어빠진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임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만든 재단으로 그 썩은 시스템의 구멍을 스스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 원장님께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저희에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무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건강해진 레오와 함께 코리아나 마트에서 장 한번 봐주시고 서울 식당에서 불고기 한번 드셔주세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말해주세요. 파인리지에 진짜 병원이 하나 있다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레오는 붕대가 감긴 왼쪽 팔을 어색하게 흔들며 김 원장과 간호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땡큐, 닥터 킴. 땡큐, 에브리원. 저는 김 원장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저 미국식으로 악수를 청하는 대신 별을 수확한 농부처럼 제 생명의 은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원장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존, 이제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레오의 옌손잡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옌손으로 포크질하는 법, 옌손으로 글씨 쓰는 법, 함께 배워주세요. 그게 당신이 레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월마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비싸고 낯설어도 코리아나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미세스 박은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서울 식당에서 리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레오는 젓가락질을 배우겠다며 아직 성치 않은 옌손으로 콩을 집으려 애를 썼습니다. 사라는 주말마다 한인 병원의 소아과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낯선 병원 환경에 무서워하는 미국인 부모들을 다독였습니다. 저는 목수인류의 시간이 날 때마다 한인 커뮤니티 센터나 병원에 가서 고장난 것들을 고쳤습니다. 삐걱거리는 문, 물이 새는 지붕, 흔들리는 의자. 존, 우리가 사람 부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박 사장이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화이트 데스 때 진 빚, 그리고 우리 레오에게 진 빚. 우리는 그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인리지의 많은 주민이 우리와 같았습니다. 화이트 데스를 겪고 한인 병원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닌 커뮤니티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 정육점, 식당, 마트는 더 이상 이방인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가게였습니다. 반대로 닥터 앤더슨의 소아과 클리닉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가 끊겨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파인리지는 한인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김 원장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는 병원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무너진 자존심과 공동체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레오의 팔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아이는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2016년 가을,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이 텔레비전에서 매일같이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국경에 장벽을 세울 것이다. 그들은 강간범이고 범죄자들이다. 처음에 우리는 그저 코웃음 쳤습니다. 저런 미치광이 리얼리티쇼 스타가 대통령이 될 리가 없다고. 이 위대한 미국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지는 않을 거라고. 저 역시 평생을 공화당의 표를 던져온 보수적인 백인이었지만 그의 말은 섬뜩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들은, 제게는 김 원장과 박 사장 부부,
그리고 서울 식당의 친절한 아주머니로 구체화되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독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잃은 백인 이웃들의 눈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남탓으로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저 망할 코리안들.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돈은 다 벌어가잖아. 동네 바에서 한때 제 친구였던 짐이 술주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짐, 무슨 소리야. 너 작년에 맹장 터졌을 때 김 원장님이 돈도 안 받고 수술해줬잖아. 그거야 고맙지.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놈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건 사실이잖아. 트럼프 말이 맞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화이트 데스 때 한인 커뮤니티 센터의 따뜻한 온돌 바닥에 엎드려 김칫국을 퍼마시던 자가 이제 와서 저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짓거리다니. 그리고 11월 8일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파인 리지의 한인 커뮤니티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화이트 데스가 닥치기 전날의 폭풍 전야처럼 불길한 침묵이 도시를 감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까지 전방위적으로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세관단 속국의 하얀색 밴이 우리처럼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도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패닉계 이웃들이 운영하던 타코 트럭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멕시코 출신 마리아가 어느 날 새벽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포가 도시를 잠식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의 한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김 원장의 얼굴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화이트 데스 때도 레오의 수술실 앞에서도 보지 못했던 깊은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존, 오랜만이네요. 레오는 팔 괜찮습니까? 네, 원장님. 덕분에요. 저 요즘 괜찮으세요?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김 원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 글쎄요. 뭐가 괜찮은 건지 모르겠군요. 그는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법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꺼운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봉투였습니다. 원장님, 이게 대체... 김 원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피로에 지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존, 나는 의사입니다.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에 있는 그 정치가 나를 더 이상 의사로 살 수 없게 만들려 하는군요. 그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한 장의 편지였습니다. 내 비자, H-1B 전문직 취업 비자입니다. 나는 이 비자로 지난 15년간 이곳 몬태나에서 당신들의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매년 합법적으로 갱신해왔고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내 비자 갱신이 거부되었습니다. 거부요? 아니, 에요. 무슨 이유로요? 김 원장은 편지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비자 신청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해당 직무가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인 노동자의 대체요. 이깡촌 파인 리지에 오겠다는 미국인 의사가 있기나 했답니까? 닥터 앤더슨 같은 돌팔이 말고 원장님이 없으면 이 도시의 의료는 그냥 끝장이라고요. 진정해요, 존. 김 원장이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역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본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에게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줄.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민자 커뮤니티 중 하나이자 가장 미국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우리 파인 리지안인 병원을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마당에는 레오처럼 팔에 깁스를 한 백인 아이와 히스패닉계 노인이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들을 보세요. 존, 저것이 우리가 만든 미국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말하는 위대한 미국에는 우리가, 그리고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편지에는 3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여 추방 절차를 개시한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기. 그것은 화이트 데스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인 자연재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 뒤에 숨어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얼굴을 한 인간이 만든 재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한 신의 손이 이제 그가 구한 미국에 의해 잘려나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 원장 사무실의 공기는 새맛이 났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로고가 박힌 그 편지 한 장은 종이의 무게를 넘어 우리 도시 전체의 명운을 짊어진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30일 이내에 출국.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의사를 추방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화이트 데스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제 아들 레오의 생명을 되찾아 주었으며 썩어빠진 의료 시스템의 대안을 제시했던 이 도시의 심장을 적출하겠다는 선고였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원장님, 이대로 당하실 겁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죠. 이 도시 전체가 원장님 편입니다. 김 원장은 지친 눈을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존, 싸운다는 게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무엇이냐고요. 이 부당한 명령과 싸워야죠. 트럼프 행정부의 횡포와 싸워야 합니다. 트럼프. 김 원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존,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어쩌면 이 나라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무지와 증오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변호사나 법정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의 말은 철학적이었지만 제게는 당장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아닙니다.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당장 몬태나 최고의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하죠. 돈은 우리가 모으면 됩니다. 한미 의료나눔재단이 우리를 살렸듯이 이제 우리가 원장님을 살릴 차례입니다. 그날부로 저는 제 생업인 목수일을 거에 전폐했습니다. 저와 사라, 그리고 코리아나마트의 박 사장 부부는 김 원장 구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광장에 부스를 차렸습니다. 우리의 영웅 김 원장을 지켜주세요.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화이트 데스 때 온돌의 온기를 기억하는 사람들, 한인병원에서 공정한 의료비로 치료받은 사람들, 그리고 김 원장에게 직접 생명을 빚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늙은 젠킨스 부부는 꼬깃꼬깃한 $100짜리 지폐 5장을 기부금함에 넣으며 울먹였습니다. 내 아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주립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포기했었지. 김 원장님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쯤 호라비 신세야.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분을 지켜야 하네. 우리는 단 3일 만에 $15만 넘는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주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이민 전문 변호사팀을 고용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추방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치적인 압박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인리지 시의회에 쳐들어갔습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존, 이게 무슨 짓인가? 무슨 짓이냐고. 당신들이야말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시장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화이트 데스 때 완벽한 제설 시스템이 있다며 우리를 속이고 벙커에 숨어있던 게 누굽니까? 우리가 얼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한 게 누구죠? 김 원장님과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연방정부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을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개 같은 이유로 추방하겠다는데 당신들은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 고함의 시의회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 역시 김 원장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파인리지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김 원장의 비자 즉각 갱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연방정부에 발송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주지사와 상원의원이었습니다. 특히 마크로스 상원의원. 그는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화이트 데스 사태 직후 가장 먼저 파인리지로 달려와 카메라 앞에서 쇼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아닌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 박 사장과 김 원장의 손을 잡고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영웅들입니다. 이 헌신적인 공동체에 우리 모두 빚을 졌습니다. 라고 연설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의 지역 사무소에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미스 씨, 의원님은 지금 워싱턴에서 중요한 국무로 바쁘십니다.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국무. 이 도시 전체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보다 더 중요한 국무가 뭡니까? 김 원장님이 당신들 의원님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던 거 잊었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사라, 그리고 구명위원회 회원들은 버스를 대절해 주의 주도인 헬레나로 향했습니다.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헬레나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로스 의원이 아니라 그의 보좌관이 내민 얇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수백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존 스미스 씨와 파인 리지 주민 여러분께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김 원장님의 인도주의적 공헌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만이라는 단어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로스 의원님께서는 미합 중국의 법치를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여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각하께서 추진하시는 미국 우선주의 이민 정책은 연방 이민세관단 속국의 합법적인 법 집행 절차에 본 의원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며 치켜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법치와 미국 우선주의 뒤에 숨어버린 비겁한 정치인.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이 도시 전체의 생명을 내버린 것입니다. 화이트 데스 때 정부가 우리를 버렸던 것처럼 또다시 시스템은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날 헬레나에서 파인리지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법원에서 날아온 소식은 최악이었습니다. 기각.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판사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 정책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쉽게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겁니다. 유감입니다. 존. 30일. 그렇게 야속하게 30일이 흘러갔습니다. 추방명령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 2017년 봄, 4월의 어느 잔인한 날, 파인 리지 아닌 병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추방 소식을 들은 파인 리지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그들의 영웅을 배웅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인 간호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김 원장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들은 그의 가운을 붙잡고 가지 마세요. 닥터.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제 아들 레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8살이 된 레오는 흉터가 남은 왼쪽 팔로 김 원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닥터 킴. 가지 마요. 닥터 킴이 없으면 이제 누구한테 태권브이 펀치 받아요. 김 원장은 처음으로 레오 앞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레오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레오야, 그의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너는
강한 아이야. 이 아저씨가 없어도 너는 헐크처럼 씩씩하게 자랄 수 있어. 그렇지. 그는 레오의 왼쪽 팔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야, 레오. 이건 내가 죽음을 이겨냈다는 훈장이야. 자랑스럽게 생각해. 알겠지? 김 원장은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군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박 사장에게, 그리고 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원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고함과 울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하얀색 밴 2대가 사이렌도 울리지 않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그들은 마치 장례식장의 저승사자처럼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요원 3명이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닥터 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우리 의사 선생님을 데려갈 수 없어. 괴물들, 이 도시를 죽이려는 거냐.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김 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멈추세요. 제발,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는 마지막까지 신사였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저 저들의 명분만 줄 뿐이죠. 그는 스스로 요원들에게 걸어갔습니다. 가시죠. 요원 하나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하자 김 원장은 그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김 원장이 이민세관단 속국밴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닥터 킴을 연호했습니다. 하얀색 밴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마치 독립영웅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서서 울부짖었습니다. 심장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원장이 떠난 바로 다음 날, 우리가 망연자실한 채 병원 앞에 모여 있을 때 이번에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병원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보건복지부의 합동 단속반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건물 전체에 출입금지 노란색 테이프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거대한 쇠사슬과 함께 붉은색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미합 중국 국토안보부의 명령에 의거 본 시설은 즉각 폐쇄 조치함. 이게 무슨... 박 사장이 단속반 책임자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아니, 원장님만 추방하면 됐지. 병원은 왜 폐쇄하는 거요? 이 병원은 우리 한인회와 파인 리지 주민들의 공동 자산이란 말이오. 책임자로 보이는 양복을 입은 백인 남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본 병원의 유료 면허는 전적으로 김현수 개인의 H-1B 비자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의 비자가 만료되고 추방됨에 따라 본 시설의 유료행위 자격은 즉시 박탈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또한 남자가 말을 잘랐습니다. 본 병원에서 근무하던 다수의 외국인 유료 인력에 대한 불법 고용 정황이 포착되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전원 사법방해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강제 폐쇄. 그것은 학살이었습니다. 김 원장이라는 심장을 도려낸 것도 모자라 그들이 우리의 생명줄이었던 병원 건물 자체를 관 속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한인 간호사들과 직원들은 울면서 자신의 짐을 챙겨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그들 역시 추방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인 리지에서 유료가 사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것이란 폐쇄된 병원 주차장 한 구석에 덩그러니 가져다 놓은 이동식 진료소 트레일러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그곳에는 2시간 거리의 주립병원에서 파견 나온 피곤에 절은 간호조무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은 받지 않습니다. 감기약이나 처방전 리필만 가능해요. 오후 5시면 문 닫습니다. 응급 환자는 헬레나 주립병원으로 가세요. 우리는 다시 화이트 데스 이전으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원시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때는 적어도 김 원장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지.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폐쇄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던 날, 그 끔찍한 비극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고 건조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서 멍하니 어둠 속에 잠긴 병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밤의 정적을 깨는 제 이웃의 절박한 비명소리. 길 건너편에 사는 밀러 부부였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우리의 김 원장 구명 운동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저 평범한 백인 가족. 그들에게는 8살짜리 딸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레오와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에밀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밀러 씨가 하얀색 잠옷바람으로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며 폐쇄된 병원의 정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축 늘어진 에밀리가 안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크? 존, 에밀리가 숨을 안 쉬어요. 갑자기, 천식 발작이. 저는 에밀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다 못해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사라가 저를 따라 뛰쳐나왔습니다. 간호조무사였던 사라는 아이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맙서사, 중증 급성 발작이야. 당장 에피네프린, 주사랑 기관지 확장제 네뷸라이저가 필요해. 911 불렀어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45분 걸린대요. 밀러 부인이 실신 직전에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45분. 헬레나에서 출발하는 구급차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인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는데 3분. 김 원장이 아이를 살리는데 5분. 총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안 돼. 에밀리. 아빠 봐. 눈 떠. 제발. 밀러 씨는 쇠사슬이 감긴 병원 문을 발로 차고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문 열어. 이 개자식들아. 내 딸이 죽어가잖아. 닥터 킴. 어디 있어요? 제발 우리 에밀리 좀 살려주세요. 그는 김 원장이 이미 추방당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차가운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존, 어서 이동식 진료소 트레일러라도 가봐요. 뭐라도 있을지 몰라. 저는 미친 듯이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는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폐점이라는 팻말이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트레일러의 창문을 돌로 깨부수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감기약과 밴드 따위뿐 에피네프린 주사기나 네뷸라이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사라는 울면서 에밀리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돌아와. 하지만 에밀리의 작은 몸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절규를 뒤로한 채 아이는 그렇게 갔습니다. 단순한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한인 병원이 문을 열고 있었더라면 10분이면 살릴 수 있었던 너무나도 흔한 응급 상황. 8살짜리 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최첨단 의료기기가 가득한 병원 건물의 쇠사슬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멀리서 뒤늦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병원의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토안보부의 명령에 의거 폐쇄 조치함. 국토안보부의 명령. 미국 정부의 명령. 트럼프의 명령. 그 명령이 오늘 밤 제 이웃의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에밀리 밀러의 장례식은 파인 리지 아닌 병원에 굳게 닫힌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 전체의 사망 선고 현장이었습니다. 밀러 씨 부부는 텅 빈 눈으로 8살짜리 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굳게 닫힌 병원 정문에는 국토안보부의 붉은 경고문과 쇠사슬이 마치 이 도시를 조롱하는 악마의 입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파인 리지 주민 전체가 모였습니다. 김 원장 구명운동에 냉소적이던 사람들까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더 진한 차갑고 무거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의한 살인, 정치에 의한 살인.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창한 구호가 저지른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아동 살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군중은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굳게 닫힌 병원 주차장에 이동식 진료소 트레일러로 향했습니다. 그 트레일러는 그날도 어김없이 오후 5시 폐점 팻말을 내건 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그 안에 있었을지 모를 에피네프린 주사기 한 대를 내주지 않았던 정부의 무능과 태만의 상징. 부숴버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신호였습니다. 수백 명의 분노한 군중이 그 혐오스러운 트레일러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딴 쓰레기가 우리 목숨값이냐. 내 딸을 살려내, 이 개자식들아. 밀러 씨가 울부짖으며 트레일러의 창문을 박살냈습니다. 사람들은 새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로 트레일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한 유일한 유료라는 것이 분노한 시민들의 손에 의해 고철 덩어리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구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청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횃불 대신 모두가 자신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광장을 메웠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어. 그때 코리아나 마트의 박 사장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평생 마이크 같은 건 잡아본 적 없는 그저 묵묵히 고기를 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파인 리지 주민 여러분. 그의 서툰 영어가 확성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로 본다는 겁니다. 그냥 밟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멍청한 물건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웅, 김 원장님을 일자리를 훔치는 도둑으로 몰아갈 때 우리는 법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병원을 쇠사슬로 감아버릴 때 우리는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굳게 닫힌 병원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결과는 에밀리 밀러의 죽음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가만히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위대한 미국을 위한 제물로 죽어 마땅한 시골 촌놈들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군중이 울부짖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만히가 아니다. 박 사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헬레나로 갑니다. 주의회로 쳐들어갈 겁니다. 우리를 배신한 상원의원 마크로스, 그놈의 낯짝을 보러 갈 겁니다. 가서 물을 겁니다. 에밀리를 죽인 게 누구냐고. 당신의 법치가 우리 아이를 죽였다고 똑똑히 말해줄 겁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파인리지 역사상 가장 거대한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 스쿨버스, 낡은 픽업, 경운기.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탈것이 헬레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김 원장 구명위원회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부탁을 하러 가는 길이었다면 지금은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제 낡은 포드트럭의 조수석에 안에 사라와 아들 레오를 태웠습니다. 제 품에는 2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폐혈증에서 살아남아 흉터가 남은 팔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아들 레오의 사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밀러 부부에게서 받은 천식 흡입기를 들고 수줍게 웃고 있는 에밀리의 장례식 사진이었습니다. 헬레나까지는 2시간 거리. 하지만 우리의 행렬은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파인 리지에서 출발한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속도로를 가득 메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란 소식은 이미 미디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민자 의사 추방된 시골 마을, 8세 여아 천식으로 사망. 유료 공백 사태, 트럼프 행정부의 희생양 되나.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우리보다 먼저 헬레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주의회 의사당 앞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과 주 방위군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폭도로 규정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에밀리 밀러의 유족이었고 김 원장을 잃은 유족이었으며 위대한 미국이라는 화상에 배신당한 이 나라의 진짜 주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수천 명의 파인 리지 주민들이 의사당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에밀리의 사진을 저마다 가슴에 품고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거운 죽음의 침묵이었습니다. 로스 의원은 나와라. 마크 로스, 에밀리를 살려내라. 마침내 거대한 의사당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배신자 마크 로스 상원의원이 수십 명의 보좌관과 경호원에 둘러싸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한 군중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의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정치인의 미소를 애써 지으며 준비된 연설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파인 리지 주민 여러분. 먼저 에밀리 밀러 양의 비극적인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것은 닥쳐. 위선자. 내가 에밀리를 죽였어. 군중의 고함에 그의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슬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법치. 그때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주 방위군이 저를 막아섰지만 저는 그들의 방패를 밀어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법치가 에밀리를 죽였소. 로스 의원. 로스 의원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김 원장 구명위원회의 존 스미스. 존 스미스 씨, 이성을 찾으십시오. 지금은 슬픔을. 이성을 찾으라고. 내 아들이 폐혈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의 미국 의사는 이성을 찾고 항생제나 처방했지. 내 이웃의 딸이 천식으로 숨이 넘어가고 있을 때 당신의 시스템은 이성을 찾고 오후 5시에 문을 닫았어. 저는 제 품속에서 2장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먼저 제 아들 레오의 사진을 로스 의원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시오.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지만 광장 전체를 울릴 만큼 절박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레오입니다. 몇 년 전 당신의 미국인 의사의 오진으로 폐혈증에 걸려 죽어가던 아이입니다. 저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한국인 의사가 살렸습니다. 군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레오의 사진을 내리고 에밀리의 장례식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시오. 저는 에밀리의 영정사진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이웃의 딸 에밀리입니다. 불과 며칠 전 단순한 천식 발작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 응급실까지 단 3분 거리였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저는 로스 의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모든 증오와 슬픔을 담아 절규했습니다. 이 아이는 미국 정부가 죽였습니다. 광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로스 의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을 살린 아버지로서, 제 이웃의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인으로서 제가 해야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천의 군중과 수백 대의 카메라를 돌아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몇 년 전 화이트 데스가 이 도시를 덮쳤을 때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장은 벙커에 숨었고 주지사는 우리를 버렸습니다. 완벽한 제설 시스템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하러 온 게 누굽니까? 주 방위군이었습니까? 마크 로스 당신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구한 건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낡은 트랙터를 개조한 설상차를 몰고 이 하얀 지옥을 뚫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저들이 김칫국이라는 맵고 뜨거운 국물로 우리를 먹였습니다. 저들이 온돌이라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따뜻한 바닥으로 우리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단 말입니다. 저는 다시 로스 의원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를 지킨 건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킨 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 위대한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줬죠? 고작 이동식 트레일러 쪼가리 하나를 던져주고 우리의 심장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을 미국인의 일자리를 훔친 범죄자라며 추방했습니다. 저는 2장의 사진을 다시 한 번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생명을, 한 손에는 죽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이 준 선물이었고 하나는 미국이 안겨준 살인이었습니다. 이제 똑똑히 알겠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라 저들의 정치 노름을 위한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조국, 미합중국의 심장부인 주의회 의사당을 향해 제 평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침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 전체의 울분이었고 에밀리의 마지막 비명이었으며 김 원장이 남긴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마크 로스,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당신의 대통령에게 똑똑히 전하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위대한 미국 따위는 필요 없으니 차라리 이 도시를 한국에 팔아라. 제 마지막 절규가 의사당 건물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그리고 그 메아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파인리지에서 온 수천 명의 주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에밀리의 사진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심장부에서 자신들의 아이를 죽인 조국을 향해 가장 슬픈 반역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그날의 화이트 데스처럼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 하얀 빛 속에서 2 아이의 사진을 든 채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 명의 의사가 도시의 심장이 되었지만 시스템은 그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김 원장은 단지 실력 좋은 의사였을까요? 아니면 붕괴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진정한 영웅이었을까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